당신 손은 너무 느려 늙으니 이 로봇은 당신이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을 1시간 만에 해낸다고. 상사의 말이 경납고에 울려 퍼졌고 다른 정비사들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다. 항공기 정비 경력 45년, 올해로 63이 된 민수는 가만히 서서 자기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낸 손이었다. 상사의 뒤에서 반짝이는 광택의 로봇 광기는 마치 그를 조롱하듯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며칠 뒤 같은 경납고에 위기가 닥쳤다. 그 어떤 젊음도 기술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였다. 새벽 한가운데 전화가 울렸고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도 혹시 나이 때문에 과소평가당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무실 문이 격렬하게 닫히는 소리가 경납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방금 겪은 굴욕감이 그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다른 정비사들은 분주하게 일하는 척했지만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을 들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당신은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이 로봇은 당신이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을 1시간 만에 끝내. 박 부장의 말이 귓가에 계속 울렸다. 강제 은퇴라고 생각하시오. 박 부장의 뒤에서 새로운 광기 로봇이 경납고의 형광등 아래 반짝였다. 한국공학의 경이로움이라고들 했다. 디지털 눈으로 스캔하고 정밀한 기계팔로 작업하며 즉각적인 진단을 내리는 그 기계. 민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45년 동안 항공기를 수리하며 생긴 굳은 살과 상처들이 그의 손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 로봇은 기계의 영혼을 이해하지 못해 그가 사물함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 지우는 같은 회사의 주니어 기술자로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두려움 사이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퇴근하면서 민수는 전날 작업했던 보잉 737 앞에 멈춰 섰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그의 손가락이 유압 컴파트먼트의 특정 연결부를 만졌다. 오직 그의 수십 년 경험만이 확인하라고 가르쳐준 부분이었다. 미세하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왔다. 그는 잠시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직도 타오르는 굴욕감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미래는 젊은이들과 기계들의 것이오. 박 부장이 그의 뒤에서 나타나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여기서 설 자리가 없소. 민수는 개인 공구가 담긴 작은 상자만 들고 경납고를 나왔다. 잠시 광택나는 항공기 동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시간에 의해 구부러진 늙은 남자. 하지만 그 눈은 어떤 알고리즘도 해독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안녕히 할아버지, 누군가 외쳤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몇 일 후 그 경납고가 젊음도 기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민수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45년간의 헌신이 단 하루 만에 무의미해졌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거운 다리를 끌며 내렸다. 그의 작은 아파트가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집 문을 열자 선희가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후가 전화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대답 없이 소파에 무겁게 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 손으로 수천 명의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희는 그의 옆에 앉아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가 함께 길을 찾을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진 항공기의 미세한 떨림이 계속 그의 손가락 끝에 남아있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었는데 창밖으로 부산의 불빛이 빛나는 동안 민수는 알고 있었다. 곧 그 경납고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민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때 그가 안전을 책임졌던 비행기들이었다. 갑자기 기억이 그를 1980년 부산으로 데려갔다. 18살의 민수는 아버지의 작은 정비소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가 오래된 미군 트럭 엔진을 분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마법 같은 손길로 아버지는 무엇이든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었다. 기계의 소리를 들어라.
아들아. 아버지는 말했다. 기계는 소리치기 전에 항상 먼저 속삭인다. 그 철학은 민수가 가족 중 최초로 부산 항공기술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그를 따라다녔다. 다른 학생들이 매뉴얼을 공부하는 동안 민수는 경납고에서 추가 시간을 보내며 엔진의 진동을 느끼고 항공기의 침묵의 언어를 배웠다. 넌 기계와 대화하는구나. 한 노련한 정비사가 말했다. 그런 재능은 타고나는 거야. 1985년 대한항공 801편이 재난 직전까지 갔을 때 젊은 민수가 엔지니어들이 간과한 유압 시스템의 결함을 발견했다. 직감이다 라고 일부는 말했다. 운이었다고 다른 이들은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과 기계 사이의 친밀한 대화였다. 민수 씨, 당신이 오늘 801편의 승객 223명을 구했소. 수석 엔지니어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 후 38년 동안 민수는 쉬지 않고 일했다. 해외 기업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사랑하는 한국에 남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항공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거야. 그는 종종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기여했다. 수십 명의 젊은 정비사들을 훈련시켰고 그 중에는 자신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항상 문제를 그렇게 정확히 찾아내세요? 어린 지우가 한 번은 물었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기계가 내게 말하게 해.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법을 배워. 작은 아파트 벽에는 우수상 증서들이 그가 구한 항공기들 옆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 2002년의 사진에서는 당시 대통령 옆에 서 있었다. 대통령 전용기의 재난을 막은 후 한국 하늘의 수호자로 표창을 받은 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김민수 씨. 대통령이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었다. 그 순간의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오늘 이 기억들은 마치 다른 삶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40년 동안의 아내 선희가 새 일자리인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당신은 그 회사에 모든 걸 바쳤어요. 선희가 유니폼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을 중고 부품처럼 버렸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부산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그는 그 비행기들 중 어느 것이 그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담고 있는지 궁금했다. 난 어떤 가치도 없는 늙은이가 된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선희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항상 나에게, 우리 아들에게, 그리고 당신이 지켜온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그것을 삼켰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가르쳤다. 오늘부터 새 삶이 시작될 거예요. 선희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불확실성이 비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최신 항공기 기술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닥에는 며칠 동안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 쌓여 있었고 그의 턱에는 흰 수염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파트는 민수에게 감옥이 되었다. 날이 지나 주가 되었다. 텔레비전은 계속 켜져 있었다. 뉴스, 다큐멘터리,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무엇이든. 음식 쓰레기가 쌓이고 한때 탄탄했던 그의 배는 불어나기 시작했다. 오늘 세 번째 면접에서도 떨어졌어요. 선희가 어느 날 저녁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유니폼을 입은 채 현관에 서 있었다. 나이가 많다고 더 젊은 사람을 원한대요. 민수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죄책감이 그를 무겁게 눌렀다. 한때 가장 섬세한 자수를 놓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바닥과 화장실을 닦고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지우가 전화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아들은 이제 거의 전화하지 않았다. 매번 대화는 어색했고 불편했다. 괜찮다, 민수는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곧 좋아질 거예요, 아버지. 하지만 민수는 그 선의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세상은 그 없이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밤 선희는 민수가 욕실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손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어. 그가 속삭였다.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됐어. 선희는 그의 뒤에서 그를 안았다. 우리 이웃들이 작은 수리가 필요해요. 당신이, 난 배관공이 아니야. 민수가 폭발했다. 그리고 즉시 아내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고 후회했다. 미안해. 그냥
자존심이 아파트보다 더 좁은 감옥이었다. 항공기 정비사가 누수된 수도꼭지를 고치는 사람으로 전락한다고? 그 굴욕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주 민수는 한 편지를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에서 온 것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보조 강사 자리를 제안했다. 노인들을 바쁘게 유지하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였다. 편지는 그 겸손한 제안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이게 뭐야? 그가 편지를 구겨 던졌다. 나를 동정하는 거야? 그날 밤 민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다. 선희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민수가 부엌 바닥에 누워 유압 압력과 나사 토크에 대해 중걸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위대한 김민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선희가 남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그는 대체되었어. 민수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실패하기 전에 터빈의 떨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대체됐지. 그날 밤 민수는 악몽에 시달렸다. 추락하는 비행기, 비명을 지르는 승객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기계의 울부짖음. 그는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다. 선희는 이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새 집을 청소했다. 그녀는 저녁에 지쳐 돌아왔고 종종 그녀의 무릎은 부어 있었다. 민수는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지우가 불쑥 방문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물었다. 민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보는 그대로야. 민수가 대답했다. 자신의 주름진 잠옷을 가리키며 은퇴한 노인의 모습이지. 지후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 아버지, 협회에서 온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최소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난 김민수야. 2002년 대통령 전용기를 구한 사람이라고. 난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동정심의 대상이 아니야. 지후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떠나기 전 그는 식탁에 봉투를 놓았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제발 받으세요. 민수는 창문을 통해 아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녁에 선희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말없이 지후의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뭘 잘못했지? 민수가 물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선희가 속삭였다.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날 오후 비가 부산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민수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지켜보았다. 빗방울은 마치 그의 인생처럼 구불구불한 길을 만들어내렸다. 실직 후 석 달이 그의 영혼의 손자국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앵커가 밝은 목소리로 발표했다. KT 항공이 로봇화된 정비 시스템 도입 이후 6개월 연속 지연 없는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항공의 혁명입니다. 민수는 볼륨을 높였다. 박 부장의 만족스러운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우리의 효율성은 40% 증가했습니다. 미래가 서구 국가들이 꿈꾸기도 전에 한국항공에 도착한 겁니다. 분노가 그의 내부에서 끌어올랐다. 그를 모욕했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 전국 방송에서 자랑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예전 동료인 박진우였다. 민수 씨, 경납고에서 당신이 그리워요. 그 로봇은 효율적이지만, 하지만 뭐. 민수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아닙니다. 잊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대화가 몇 분 동안 이어졌다. 민수는 진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자존심이 직접 물어보는 것을 막았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자신의 개인 공구 상자를 열었다. 그의 옛 삶의 유일한 유물이었다. 각각의 렌치, 각각의 펜치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27번 토크 렌치로 그는 1997년 329편 비행기의 엔진을 조정하여 구했다. 작은 정밀 펜치로 그는 다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미세한 센서를 수리했다. 그는 렌치를 손에 쥐고 무게를 느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에 익숙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저 목적 없는 도구일 뿐이었다. 민수 씨, 선희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식탁에는 간소한 식사가 놓여 있었다. 선희는 최근 식비를 줄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매원을 아껴야 했다. 오늘 면접은 어땠어? 민수가 물었다. 선희는 시선을 피했다. 괜찮았어요. 그는 그녀가 또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어졌다. 그녀는 매일 더 많은 집을 청소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나이가 그녀를 방해했다. 내일 아침에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7045 할머니가 온수기에 문제가 있대요. 당신이 이미 그 얘기는 했잖아. 민수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잘랐다. 선희의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혔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졌다. 자기 연민에 빠져 여기 있는 게 낫나요? 위대한 김민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했던 사람이 이제는 온수기가 두려워요. 그 말은 따귀처럼 그를 강타했다. 선희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당신은 이해 못해. 그가 중얼거렸다. 아니요,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녀가 반박했다. 나가면서 문을 세게 닫았다. 민수는 그날 밤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고립된 세계의 유일한 소리였다. 그의 마음은 그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보잉 737로 돌아갔다. 그때 느꼈던 미묘한 떨림. 그는 보고했어야 했을까? 민수는 인터넷에서 KT항공의 비행 일정을 찾아보았다. 그 항공기는 매일 도쿄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다. 모든 게 정상인 것 같았다. 아마도 그의 경험이 그를 속인 것일까? 아니면 그의 경고가 무시당했을까? 새벽 2시 17분 전화벨이 울렸다. 민수는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다. 지우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고 거의 절박하게 들렸다. 아버지, 지금 경납고로 와주세요. 지금요. 민수는 전화를 쥐고 혼란스러워했다. 왜? 무슨 일이야? A38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광기가 주요 유압 시스템에서 오류를 감지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기술자들이 막막해하고 있어요.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그는 무관심한 척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서울행 비행기가 8시간 후에 402 D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해요. 해결하지 못하면. 민수는 침대에 앉았다. 선희가 깨어나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른 정비사를 불러 더 젊은 사람을. 다 시도해봤어요. 제조사 전문가까지. 아무도 문제를 찾지 못해요. 민수는 죄책감 섞인 만족감을 느꼈다. 그 기술적 경이로움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박 부장은 뭐래? 날 다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는 제가 전화한 것을 몰라요. 제 일자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지후의 말이 민수를 강타했다. 자신의 일자리를 걸고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이다. 무거운 침묵이 전화선을 타고 흘렀다. 30분 안에 도착할게. 민수가 마침내 말했다. 전화를 끊으며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선희는 이미 그의 옷을 꺼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이 빛났다. 당신이 맞는 결정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수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셔츠 단추를 잠그는 그의 손가락은 어색했다. 3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입는 것이었다. 그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머리카락에는 더 많은 흰색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수염을 긁어내듯 면도했다. 선희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민수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조심스럽게 닦아 준비해둔 공구 상자를 그에게 건네며. 택시는 부산의 텅 빈 거리를 질주했다. 민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불안과 흥분에 혼합된 감정을 맛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습한 냄새가 남아있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다. 부산국제공항 정비 경납고요. 민수가 대답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정비사신가요? 기사가 백미러로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랬었죠. 민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덧붙였다. 아직도 그런 것 같네요. 경납고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이 민수를 강하게 사로잡았다. 웅장한 에어버스 A380이 좌절한 기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광기 로봇은 항공기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그 센서들은 빨간색으로 깜박이고 있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나타내는 보편적 코드였다. 지후가 그에게 달려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했다. 시간이 얼마나 있지? 탑승 시작까지 6시간입니다. 그 후에는 해결책이 없으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더 말하지 않고 그는 항공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를 향한 모든 시선을 느끼며 그를 대체한 로봇의 디지털 눈도 포함해서 광기가 2차 유압 시스템에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지후가 설명하며 그를 접근 패널로 안내했다. 하지만 문제를 분리하려고 할 때
이동한다. 민수가 완성했다. 시스템 안의 유령처럼. 젊은 정비사들은 혼란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민수는 그들 중 누구도 그 비율을 이해할 만큼 나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항공기는 단지 디지털 시스템의 집합체였지 고유한 성격을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었다. 광기는 일련의 경고음을 발했다. 마치 노인 정비사의 존재에 항의하는 것처럼. 그 화면에는 복잡한 진단과 그래프가 빠르게 깜박이고 있었다. 이미 모든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거만한 모습의 젊은 기술자가 말했다. 3번이나요? 민수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는 공구 상자를 열고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직접 만든 작은 개조된 청진기를 꺼냈다. 그게 뭐죠? 다른 정비사가 웃으며 물었다. 비행기 심장 소리를 들으실 건가요? 정확히 민수가 대답했다. 기기를 동체의 여러 지점에 대며. 젊은 정비사들은 조용히 웃었지만 지후가 엄한 눈빛으로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민수는 눈을 감고 장치를 통해 포착되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소리에 집중했다. 몇 분 후 그는 주요 유압 컴파트먼트로 이동했다. 보조 펌프를 켜보세요. 그가 지시했다. 5초만요. 망설이면서도 기술자들은 복종했다. 민수는 쥐에 깊게 들었고 그런 다음 슬프게 거의 향수에 젖은 듯한 미소를 지었다. 문제는 유압 시스템에 있지 않아요. 그가 청진기를 넣으며 발표했다. 하지만 센서들이 한 기술자가 말을 시작했다. 센서들은 2차적인 문제에 반응하고 있어요. 민수가 말을 자르며. 진짜 문제는 압력 밸브를 제어하는 전기 시스템에 있어요. 그는 항공기의 다른 쪽으로 걸어가 거의 접근하지 않는 패널을 열었다. 여기요. 이 배선이 부식되었어요. 미세하지만 센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미세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후는 손전등으로 지적된 위치를 검사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로봇이 이 부분을 3번이나 확인했는데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항공기 금속 위로 손을 쓸었다. 그는 센서로 확인했지. 난 마음으로 들었어. 그의 말은 경납고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울렸다. 젊은 정비사 중 한 명이 가까이 다가왔다. 김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45년간의 경험이 그의 손끝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그의 영혼은 오랜 친구와 재회한 듯했다. 그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 경납고는 장비의 지속적인 윙윙거림을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민수는 웅장한 항공기 앞에 서서 금속 기체에 자신의 실루엣이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와 기계, 다시 만난 옛 친구처럼. 유압 시스템의 불규칙한 압력 강화를 감지했습니다. 다른 젊은 기술자가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긴 태블릿을 보여주며 문제는 간헐적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항공기의 금속 표면을 어루만졌다. 무언가 불규칙한 것,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요 유압 라인을 따라 미세한 진동이 있어 그가 말했다. 아주 미세해서 센서로는 포착되지 않을 정도야. 수석 기술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내 몸이 하나의 센서가 되는 법을 45년 동안 배웠지. 그는 공구 상자에서 특수 공구를 꺼내기 시작했다. 각 도구는 그의 손에 맞게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경제적이었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기술자 한 명이 속삭였다. 그는 마치 외과 의사 같아. 아니,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무당 같아. 비행기의 영혼과 대화하는 것 같아. 민수는 2번째 접근 패널을 열고 고급 제어 회로를 조사했다. 그의 손가락은 회로 기판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는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았다. 여기, 그가 갑자기 말했다. 미세한 연결 지점을 가리키며. 이 연결부가 매우 미세하게 손상되었어. 전기 신호가 간헐적으로 왜곡되고 있어. 지후는 확대경을 가져와 검사했다. 정말이다. 부식이 시작되고 있어. 하지만 너무 미세해서 로봇은 프로그래밍된 매개 변수 내에서만 검색할 수 있어. 민수가 설명했다. 이런 종류의 결함은 정의하기 어려워. 느껴야 해. 그는 세심하게 손상된 연결부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안정적이었고 숨소리도 일정했다. 공구가 그의 손의 연장인 것처럼 움직였다. 배선의 부식과 유압 시스템의 간헐적 오작동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젊은 기술자가 물었다. 민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이 회로는 유압 압력 밸브의 솔레노이드를 제어해 미세한 전기 변동이 밸브의 미세한 움직임을 야기하고 그것이 전체 시스템에 파문을 일으키는 거야. 젊은 정비사들은 놀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교육에서는 이런 상호 관계를 다루지 않았다. 이건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한 기술자가 인정했다. 민수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항공기는 단순한 기계 이상이야. 그것은 수천 개의 부품이 서로 대화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지. 때로는 그 대화를 들어야만 해. 작업을 계속하면서 민수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각 나사를 조이고 각 연결을 확인하며 그는 자신의 목적을 되찾았다. 젊은 기술자들이 점점 더 많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배우려는 열망으로 가득 찼다. 보라, 민수가 말했다. 특정 연결부를 가리키며. 이 지점에서 미세한 진동을 느낄 수 있어? 이건 정상이야. 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그는 그들의 손을 다른 위치로 인도했다. 이건 비정상적이야. 이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해. 광기 로봇은 멀리서 관찰하고 있었다. 그 센서는 민수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민수는 로봇이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오는 직관과 지혜였다. 1시간 후 민수는 마지막 연결부를 고정했다. 이제 테스트해보자.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모니터에 녹색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유압 압력이 안정화되었고 오류 코드가 사라졌다. 해냈다. 지후가 외쳤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쇠와의 재회는 완벽했다. 불가능합니다. 수석 기술자가 팔짱을 끼며 선언했다. 그 시스템은 2주 전에 광기에 의해 완전히 점검되었습니다. 기록에 있어요. 민수는 점점 커지는 짜증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기록은 비정상적인 진동을 느끼지 못해요. 난 느끼죠. 경납고는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늙은 민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나이든 정비사들 중 일부는 조용한 존경심으로 지켜보았고 젊은이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직감에 기반한 추측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석 기술자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탑승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시간만 주세요. 단지 1시간만요. 지후가 개입했다. 위험이 뭐죠? 우린 이미 다른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긴장된 순간 후 수석 기술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민수는 체계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그는 유압 시스템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광기의 자동화된 진단을 비활성화했다. 로봇은 일련의 경고음을 발했다. 마치 항의하는 것처럼. 저것들은 꺼지는 걸 싫어해. 나이든 정비사 중 한 명이 농담했다. 기계는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 민수가 작업에 집중하며 대답했다. 단지 프로그래밍을 따를 뿐이지. 작업하는 동안 그는 일부 젊은 정비사들이 진정한 호기심으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음을 알아챘다. 특히 한 명이 가까이 다가왔다. 김 선생님, 왜 이 특정 접합부를 확인하세요? 매뉴얼에는 언급되지 않은. 매뉴얼은 손가락 아래에서 터빈이 진동하는 걸 느껴본 적 없는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거야. 민수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대답했다. 이리 와, 여기에 손을 대봐. 망설이며 젊은이는 따랐다. 민수는 작은 보조 시스템을 켰다. 이걸 느끼나, 이 불규칙한 진동? 젊은이의 얼굴이 이해로 밝아졌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네요. 하지만 분명히 있지. 민수가 확인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진동이 치명적인 고장으로 변할 수 있어. 점차 다른 젊은 정비사들도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왔다. 민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고 어떤 센서도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묵시적 지식이었다. 기계와의 수십 년 동안의 친밀함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항상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중요시했어. 민수가 작업하며 말했다. 옛 도의 장인들은 도자기 조각이 부딪힐 때 내는 소리만으로도 문제를 식별할 수 있었지. 어떤 것들은 기술로도 아직 복제할 수 없어. 기한이 만료되기 15분 전 민수는 마침내 문제의 핵심에 도달했다. 유압 제어 회로에서 가변 저항을 만들어내는 부분적으로 부식된 미세한 커넥터였다. 여기 범인이 있군. 그가 작은 부품을 들어올리며 발표했다. 황제를 쓰러뜨린 사라리로군. 수석 기술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부품을 검사했다. 이런 작은 것이, 항공기는 세세한 것들의 집합체야.
민수가 설명했다. 가장 작은 결함이 가장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지.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경납고에 울려 퍼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누가 이 침입자를 허가했소? 박 부장이 분노에 찬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평소에 침착한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민수는 몇 달 전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계속 작업했다. 당신에게 말하고 있소, 김씨. 내 경납고에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지우가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버지, 부장님,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 박 부장은 지후에서 민수로 시선을 옮기며 상황을 이해했다. 그렇군, 족벌주에 최첨단 기술이 저기 서 있는데 당신의 구식 아버지를 불러 정비사 놀이를 하게 했다고? 민수는 마침내 작업에서 눈을 들었다. 당신의 최첨단 기술이 식별하지 못한 것을 수리하고 있는 중이요. 부장은 경멸적으로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광기는 완벽해. 서울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보정했소. 그래도 실패했군요. 민수가 차분히 대답하며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다. 모든 기계가 결국 그렇듯이 수석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실 부장님, 김 씨가 우리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한 결함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박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정비사들, 젊은이와 노인들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체면이 걸려 있었다. 불가능해. 나에게 보여주시오. 민수는 수리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박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경납고에 울려 퍼졌다. 그의 존재는 마치 먹구름처럼 모든 이의 어깨를 짓눌렀다. 김씨, 내 말을 듣고 있소. 박 부장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요구했다. 민수는 마지막 연결부를 확인하고 패널을 닫았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테스트해보세요. 박 부장의 얼굴에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수석 기술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긴장된 침묵이 경납고를 채웠다.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진단 패널의 불빛이 깜박이더니 점차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광기가 일련의 신호음을 내며 화면에 표시했다. 시스템 정상화, 결함 없음. 박 부장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쳤다가 곧 냉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운이 좋았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아니면 시스템이 이미 자가 수정 중이었을 수도 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공구를 조용히 정리했다. 마지막 렌치를 닦으며 그는 자신의 경력 내내 이런 고집 센 관리자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은 결코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이죠, 부장님. 원하시는 대로.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도구 상자를 닫으면서 그는 로봇의 행동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로봇의 주 카메라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마치 그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처리 표시등이 빠르게 깜박였다. 민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패턴이었다. 당신의 로봇이 혼란스러워 보이는군요. 그가 말했다. 박 부장은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저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는 것뿐입니다. 학습하고 있죠. 당신과 같은 노쇠한 나이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죠. 민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지친 미소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아마도요. 하지만 오늘은 경험이 알고리즘을 능가했네요. 그때 지후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 승객들이 당신 덕분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석 달 동안의 절망 후에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꼈다. 박 부장은 불편하게 자세를 바꾸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것이 있었다. 광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런 특수한 경우를 포함할 겁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의 로봇은 실패할 겁니다.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항공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대화입니다. 출구를 향해 걸어가며 민수는 여러 젊은 정비사들이 새로운 존경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씨앗이 뿌려졌다. 그리고 박 부장은 그의 권위적인 태도 뒤에서 갑자기 취약해 보였다. 기술의 완벽함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한 젊은 정비사가 민수를 향해 다가왔다. 김 선생님, 저한테 더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진단하는 방법을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선언한 세계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젊은이의 눈에서 진정한 갈망을 보았다. 항공기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고 싶니? 그가 물었다.
네, 선생님. 매뉴얼에 없는 것들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일찍 여기서 만나자. 첫 번째 레슨은 들음으로 시작해. 민수가 경납고를 나서려는 찰나 박 부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두 남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긴장감이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오늘은 운이 좋았소, 김씨. 박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미래는 여전히 기술에 있소. 민수는 그저 미소 지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오. 박 부장. 도구를 다루는 손과 마음이 진정한 마술을 부리는 거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는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택시를 기다리며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경납고 안에서 젊은 정비사들이 그가 작업했던 시스템 주위에 모여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박 부장은 홀로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광기 로봇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쩌면 오늘 두 세계 사이에 다리가 놓여졌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경험과 혁신, 인간과 기계 사이의 다리, 그리고 그 자신도 어쩌면 그 다리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택시가 도착했을 때 민수는 새로운 목적의식과 함께 뒷좌석에 앉았다. 집으로 가주세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내일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행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다. 401명의 승객들은 무대 뒤에서 벌어진 극적인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평화롭게 여행하고 있었다. 민수는 택시 창문을 통해 거대한 A380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항공기는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 집으로 모실까요, 선생님? 택시기사가 물었다. 민수는 망설였다. 아니요, 용두산 공원으로 가주세요.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 높은 곳에 앉아 민수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한국 화물선들이 세계 각지로 첨단 기술을 운반하고 있었다. 그의 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변모시킨 경제적 기적의 증거였다. 전화가 울렸다. 지후의 메시지였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따뜻한 만족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것은 영광이나 공적인 인정이 아니었다. 그의 지식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었다.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석 달 전만 해도 그는 우울증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 오늘 아침 그는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다. 젊음과 기술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군. 그가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공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는 한 노인이 손자에게 전통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다. 노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수십 년의 연습으로 다듬어진 정확함을 보여주었다. 어린 소녀는 경외심으로 지켜보았다. 보세요, 노인이 말했다. 너무 팽팽하게 하면 바람에 찢어져. 너무 느슨하게 하면 날지 못하지. 완벽한 균형을 찾아야 해. 민수는 그 말이 자신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선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땠어요? 그녀가 불안함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선희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 부장은요? 여전히 오만하죠. 하지만 오늘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두려움이요. 저녁 식사 중에 민수는 생각에 잠겼다. 알아요, 선희 씨. 나는 수십 년 동안 항공기의 모든 소리, 모든 진동을 배웠어요. 이런 지식은 프로그래밍 될 수 없어요. 그건 마치 당신 어머니가 김치가 완벽하게 발효됐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과 같아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죠. 선희가 대답했다. 시간만이 가져올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존중이요.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김 선생님, 대한항공의 이재성입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아셨죠? 부산은 작고 항공 세계는 더 작습니다. 우리는 광기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더 조화로운 전환을 원합니다. 가능한 자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대화를 처리하며 가만히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선희가 물었다. 대한항공에서 나를 컨설턴트로 고용하고 싶대요. 인간과 로봇의 통합을 돕기 위해서. 선희는 그의 굳은 살이 박힌 손을 잡았다. 봤죠? 당신의 지식이 가치 있다고 말했잖아요. 민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진동의 불규칙함을 느끼기 위해
동체에 손을 올렸던 젊은 정비사를 생각했다. 그의 눈에 담긴 진정한 호기심을. 아마도 미래는 인간 대 기계가 아닐 거예요. 그가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인간과 기계, 각자의 강점을 가진 채로 함께하는 거겠죠. 한국이 항상 그래왔듯이 선의가 완성했다. 미래를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의 최선을 보존하는 거죠. 그날 밤 민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꿈에서 그는 젊은 정비사들에게 둘러싸여 항공기의 심장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새로운 활력으로 일어났다.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가장 좋은 양복을 꺼냈다. 오늘 대한항공에 갈 거예요? 선희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가 쓸모없게 된 게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필요해진 거죠. 출발하기 전 그는 자신의 공구 상자를 열고 각 도구를 조심스럽게 검사했다. 이 도구들은 그의 일부였고 그의 지식과 경험의 연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이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시간이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가슴은 새로운 목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어쩌면 그의 강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서울의 대한항공 본사는 그 현대적인 건축물로 인상적이었다. 유리와 강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한국을 특징짓는 전통과 혁신의 융합을 상징했다. 가장 좋은 정장을 입은 민수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든 젊은 임원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꼈다. 김 선생님, 환영합니다. 이재성 혁신 이사가 인사했다. 귀하의 경험을 저희와 공유해 주시기로 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실은 엔지니어와 임원들로 가득 찼다. 테이블 중앙에는 신광기의 모델, 그를 대체했던 로봇의 새로운 세대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부산 항공정비가 겪었던 문제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 이사가 설명했다. 자동화로의 전환은 점진적이고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로봇을 관찰했다. 정확히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센서가 포착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암묵적 지식이요. 미국인들이 노하우라고 부르는 것.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그것을 예술의 형태로 승화시켰죠.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6개월 동안 특별 컨설턴트로 엔지니어들과 함께 항공기 정비의 가장 미묘한 측면을 신광기에게 가르치는 일. 최첨단 기술과 전통적 지혜를 결합한 젊은 정비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왜 저인가요? 민수가 솔직하게 물었다. 다른 경험 많은 정비사들도 있을 텐데요. 이 이사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수십 년의 경험이 여전히 수백만 줄의 코드를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과 인간의 통합에서도 선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가 계속해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민수는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수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일해온 박 부장의 아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회의가 끝나고 젊은 박이 다가왔다. 김 선생님, 저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민수는 그 제스처에 놀랐다. 저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8PM 1편을 구하신 것, 정비사 세대 전체를 훈련시키신 것에 대해요. 그는 망설였다. 제 아버지는 우리 모두처럼 쓸모없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계시는 민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오만한 박 부장이 그 자신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니.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KTX 창문을 통해 풍경을 바라보았다. 고속으로 지나가는 한국은 대조의 나라였다. 미래주의적 고층 빌딩의 그림자 아래 고대 사원들, 반도체 공장 옆에 전통 마을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였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지후의 메시지였다. 회의 어땠어요? 민수는 대답하기 전에 미소를 지었다. 내 자리를 다시 찾은 것 같구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선희는 그를 문에서 맞이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다. 놀라웠어요. 민수가 자켓을 벗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나를 단순한 컨설턴트로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젊은 세대에게 내 경험을 전달하길 원해요. 일종의 항공정비 현자가 되는 거죠. 선희는 기쁨으로 손뼉을 쳤다. 정확히 당신에게 맞는 역할이에요. 거기 박 부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민수가 계속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나처럼 쓸모없게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는 모두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항상 누군가의 지혜로부터 배울 것이 있고 항상 누군가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부산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항구의 불빛, 멀리서 깜박이는 항공기의 불빛. 그는 깨달았다. 그의 직업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뿐이라는 것을. 내일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선희가 그의 뒤에서 그를 안았다. 당신이 항상 내게 말했던 것을 가르치세요. 기계를 사랑하는 법을요. 민수는 웃었다. 그것은 45년 동안 그의 심장을 뛰게 한 사랑이었다. 이제 그는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항공에서의 민수의 새 사무실은 소박했다. 주 경납고와 교육센터 사이의 작은 방이었다. 벽에는 그가 오래된 항공기 도면과 현대 컴퓨터화된 시스템의 출력물을 나란히 걸어놓았다. 그의 새로운 임무를 시각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제안을 받아들인 지 3개월이 지났다. 매일 민수는 두세 개 사이를 오갔다. 아침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며 수십 년의 경험만이 드러낼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설명했고, 오후에는 젊은 정비사들과 실습 세션을 진행하며 센서 데이터를 넘어 항공기를 느끼는 법을 가르쳤다. 제가 가르치려는 것은 반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주 설명했다. 기술에 대한 보완입니다. 센서는 문제의 99%를 감지하지만 나머지 1%에서 생명이 이뤄지거나 구해집니다. 오늘 특별한 그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항공정비, 그를 해고한 회사의 정비사들이 특별 교육을 위해 왔다. 그들 중에는 박 부장도 있을 것이다. 정말 이걸 하고 싶으세요? 이재성이 잠재적 충돌을 걱정하며 물었다. 항공 안전은 개인적인 원한보다 중요합니다. 민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위장은 긴장으로 조여들었다. 그룹이 들어왔을 때 민수는 즉시 그의 옛 상사를 알아보았다. 박 부장은 어떻게든 더 작아 보였고 덜 위압적이었다. 그의 눈은 직접적인 접촉을 피했다. 대한항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수가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항공기 정비에서 인간의 경험과 인공지능의 통합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발표 중에 민수는 부산항공의 젊은 정비사들, 그의 해고 날에 그를 비웃었던 일부 포함, 이제 열심히 메모를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늙은 김의 지위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점심시간에 박 부장은 다른 사람들이 나갈 때 방에 남았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들이 단둘이 남았을 때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는 그의 목소리에서 취약함에 놀라 침묵했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부장이 계속했다. 그날 이후로 A38붐, 우리는 지식을 데이터로 대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 로봇이 지난주에 다시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당신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실패했다고요? 민수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문제, 같은 한계. 센서는 수십 년의 경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박 부장이 손을 내밀었다. 배우러 왔습니다, 민수 씨.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기계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요. 민수는 그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해고 통지서에 서명한 바로 그 손이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그것을 굳게 잡았다. 한국의 방식입니다. 민수가 말했다. 우리는 적응하고 진화하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젊은 정비사들을 경납고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실제 항공기로 실습 세션을 진행했다. 그는 가르치는 것에 자연스러운 재능이 있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그의 인내심은 무한했다. 이 진동 패턴을 느끼세요. 그가 지시했다. 젊은 정비사들의 손을 유압 라인 위에 놓으며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는 문제가 있는 시스템에 녹음된 진동을 재생했다. 그때는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박 부장도 실습에 참여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질문은 사려 깊었다. 한때의 오만함은 사라졌다. 교육이 끝난 후 박 부장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부산으로 돌아와 우리 팀을 위해 월간 워크숍을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3개월 전만 해도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큰 그림을 보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승리나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였다. 괜찮습니다. 그가 동의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과 로봇 진단 프로그램 개선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안도감으로 밝아졌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선희에게 그날의 사건을 설명했다. 그녀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으로 들었다. 당신은 원수를 동맹으로 바꿨군요. 그녀가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적은 없었어요. 단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부산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박 부장과의 만남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진정한 지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온다. 이것이 그가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이었다. 시면 위에 다리를 놓는 것. 그가 중얼거렸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부산 항공기술학교 강당은 만석이었다. 학생들, 업계 전문가들, 정부 대표들이 모든 좌석을 채웠다. 무대 위에서 민수는 교통부 장관이 연설을 마치는 동안 긴장하며 넥타이를 조정했다. 오늘 우리는 수호자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장관이 선언했다. 우리의 가장 경험 많은 항공 전문가들의 암묵적 지식을 보존하고 이를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박수가 강당을 채웠다. 민수는 첫 줄에 앉아있는 선희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 옆에 지우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수석 수호자로서 이 이상을 더 잘 구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민수 씨를 소개합니다. 연단에 오르면서 민수는 이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6개월 전 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울증에 짓눌린 채 망가진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국가적 보물로 기념되고 있었다. 진정한 혁신은 단지 새로운 발명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과거에 가치 있는 것들과 새 것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에서 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느 나라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말하는 동안 그는 군중 속에서 박 부장의 얼굴을 엿보았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사색적인 표정이었다. 그의 옆에는 광기가 있었다. 새로운 철학의 상징적 시연으로 사람과 기계, 나란히. 수호자 프로그램은 단지 항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가 계속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것을 위해 옛 것을 버립니다. 유럽에서는 진보를 희생시키며 전통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여러 젊은 정비사들이 민수를 둘러싸고 지도를 갈망했다. 그들 중에는 그의 지도 아래 불규칙한 진동을 처음 느꼈던 젊은이도 있었다. 김 선생님, 저는 항공기 소리를 시각적 패턴으로 변환하는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선생님의 청진 기법에 기반해서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패턴을 인식하며 새로운 세대는 그의 지식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것을 변형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적응시켰다. 나중에 작은 리셉션에서 교통부 장관이 비밀스럽게 접근했다. 수호자 프로그램이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가 밝혔다. 일본, 독일, 미국 대표단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에 감명받았습니다. 민수는 국가적 자부심의 떨림을 느꼈다. 서구에서는 인간 대 기계를 봅니다. 한국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조화를 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불과 1년도 안 되어 해고된 사람에서 국가적 보물로요. 민수는 창밖으로 부산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비행과 같아요. 그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난기류를 지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착륙하느냐입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한 어린 소년이 그에게 다가왔다. 아마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은 민수의 앞에 서서 긴장하게 손을 뻗었다. 김 선생님, 제 이름은 우진입니다. 저도 당신처럼 항공기 정비사가 되고 싶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손을 잡았다. 비행기를 사랑하니? 소년이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버지는 로봇들이 모든 일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해요. 제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고요. 민수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진아, 기계는 우리의 손을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코 대체할 수 없단다. 항상 기계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야. 소년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졌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유산이 단지 자신이 직접 가르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점점 더 멀리 미래의 세대에게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그날 밤 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하던 민수는 뜻밖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항공회의의 강연 초청이었다. 주제, 인간-기계 통합의 한국 모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가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늙은 손이 아직도 세계에 가르칠 것이 많다니. 제네바의 컨퍼런스 홀은 스위스의 우아함과 유럽의 효율성으로 빛났다. 항공사 임원들, 항공우주 엔지니어들, 그리고 전 세계 정부 대표들이 국제항공안전 컨퍼런스를 위해 모였다. 주목의 중심에는 민수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 한국인들은 기술 전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의장이 소개해서 말했다. 많은 국가들이 자동화에 대한 저항에 직면하는 동안 한국은 인간의 지식을 보존하면서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통합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민수가 무대에 오를 때 그는 단지 자신이나 회사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 철학을 대표한다는 무게를 느꼈다. 청중 속에서 그는 쉽게 문화적 차이를 식별할 수 있었다. 그들의 성급한 실용주의를 가진 미국인들, 그들의 신중한 회의론을 가진 유럽인들, 그들의 꼼꼼한 호기심을 가진 일본인들, 항공에서처럼 인생에서도 전통과 혁신 사이에 이분법적 선택은 없습니다. 민수가 시작했다. 진정한 진보는 우리가 견고한 기초 위에 구축할 때 일어납니다. 수호자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민수는 서구 대표들이 한국의 접근 방식에 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에게 자동화는 종종 대체를 의미했다. 경험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아이디어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거의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노인들을 감상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축적된 경험의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민수가 설명했다. 우리는 이 동일한 원칙을 항공산업에 적용합니다. 발표 후 질문 시간에 한 미국 임원이 일어섰다. 당신의 접근 방식은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결국 모든 인간 능력을 능가할 텐데 왜 인간 지식을 보존하는 데 투자하나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배우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인간 지식을 버린다면 내일의 AI는 빈약한 학습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의미 있는 일시 정지를 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단지 다음 분기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그 대답은 여러 아시아 대표단으로부터 자발적인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어진 리셉션에서 민수는 국제 대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 한국 모델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다. 한 독일 대표는 특히 관심이 있었다.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우리의 가장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은퇴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지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민수가 대답했다. 우리는 은퇴를 끝이 아니라 역할의 전환으로 봅니다. 수호자들은 힘든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전달합니다. 그 말이 독일 대표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고된 정비사에서 국제적 혁신가가 되었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때로는 추락해야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통찰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대표는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날 세계는 너무 자주 경험을 폐기하고 항상 새로움만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델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방에서 민수는 선희와 영상 통화를 했다. 어땠어요? 그녀가 궁금해했다. 놀라웠어요. 그가 대답했다. 서구인들은 자동화를 향한 그들의 경주에서 인간적 가치를 버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모델에서 배우고 싶어 해요. 항상 말했잖아요. 선희가 미소 지었다. 한국은 세계의 최고를 결합합니다. 우리의 드라마, 우리의 음악,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산업 관행이 세계를 사로잡는 것은 당연하죠. 민수는 호수에 반사된 불빛을 바라보았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만약 박 부장이 그렇게 굴욕적인 방식으로 나를 해고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다시 날기 위해 떨어져야 해요. 선희가 철학적으로 말했다. 옛 속담처럼 가장 강한 비후에 하늘이 가장 파랗게 됩니다. 통화를 끝내고 난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네바의 불빛이 호수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그를 둘러싼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서울, 부산,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도시에 있는 젊은 정비사들에게로 향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진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과 기계, 젊음과 경험, 동양과 서양. 다음 날의 발표를 위한 노트를 준비하면서 그는 자신의 여정이 그저 해고된 정비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메시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한국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완벽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 운명적인 밤 전화가 울린 지 5년이 지났다. 인천의 대한항공 경납고는 아침 햇살 아래 빛났다. 새로운 세대의 항공기들이 검사와 정비를 기다리며 활주로에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새로운 세대의 로봇들, 수호자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기여로 개발된 광기 오메가가 있었다. 이제 68세가 된 민수는 젊은 정비사 그룹을 이끌며 천천히 항공기 사이를 걸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를 항상 특징지었던 관찰력 있는 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인간기계 통합은 세계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강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의 안전지수는 3년 연속 모든 국제 경쟁자들을 능가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지 통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존된 생명, 존중된 신뢰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대한항공은 김민수 항공정비 우수센터를 개관했다. 세대를 통해 기술적 지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복합단지였다. 개관 행사에서 이제 혁신 이사가 된 지훈은 놀라운 소식을 발표했다. 첫 번째 광기 로봇, 수년 전 민수를 대체했던 그 로봇의 은퇴. 기계는 산업을 혁명화한 기술적 전환의 이정표로서 한국항공박물관에 보존될 것이다. 이 로봇은 지후가 청중에게 말했다.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민수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온 얼굴들을 알아보았다. 이제 프로그램 컨설턴트인 박 부장, 첫 줄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선희, 한때 의심했던 옛 동료들과 이제 그를 존경하는 젊은이들. 제가 해고되었을 때 그가 시작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은이는 빠른 기계와 정확한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요. 그는 잠시 멈추어 그의 말이 울려 퍼지게 했다. 저는 틀렸습니다. 기계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는 인간 경험의 가치에 대해 틀렸습니다. 암호화될 수 없고 단지 살아내고 전달될 수 있는 지식에 대해서요. 민수는 그의 뒤에 있는 새로운 교육센터를 가리켰다. 이 센터는 한 사람에 대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칙에 대한 헌신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균형에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단지 한국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은 전통과 현대성 사이에 우리의 독특한 역사로 인해 그것을 세계에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사 후 민수는 선희와 함께 새 센터를 둘러보았다. 시뮬레이션 룸 중 하나에서 젊은 정비사들이 경험 많은 마스터들의 감독해 가상현실을 사용하여 훈련하고 있었다. 무엇이 저를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지 아세요? 민수가 그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말했다. 그들이 지금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온 사람들의 말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굴욕을 혁명으로 바꾸었어요. 나중에 혼자 경납고에 있을 때 민수는 새로 도착한 항공기에 접근했다. 그는 기체 위에 손을 올려 익숙한 진동을 느꼈다. 그의 옆에서 새로운 광기 오메가가 첨단 센서로 같은 구획을 스캔하고 있었다. 뭔가 발견했나요? 민수가 로봇에게 물었다. 기계는 잠시 처리했고 불빛이 깜박였다. 이상 없음 김수호자님. 하지만 당신의 생물학적 센서가 무언가를 감지하나요? 민수는 존중하는 프로그래밍에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아니요. 완벽한 상태네요.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부산의 가난한 소년에서 기술 통합의 국제적 권위자로, 해고된 정비사에서 국가적 보물로, 태양이 지평선에 지고 있었고 한국의 하늘을 주황색과 붉은색 톤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했고 그 실루엣이 황혼을 배경으로 그려졌다. 민수는 그것이 승객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산업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전통과
혁신 사이에 균형이라는 유산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공항을 떠나기 전 그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 정비사 그룹을 발견했다. 그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5년 전 컨퍼런스에서 민수를 만났던 소년 우진이었다. 이제는 대한항공의 수습생이 되었다. 김 선생님, 당신 덕분에 저는 제 꿈을 따를 용기를 얻었어요. 그가 말했다. 민수는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학습하되 결코 기계가 완벽하다고 가정하지 마라. 우진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계가 우리의 손을 대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게요. 택시에 오르면서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경납고의 불빛이 황혼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서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완벽한 착륙이군. 그가 자신에게 속삭였다. 긴 난기류 후에.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단지 그의 경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도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수용하며 진정한 지혜는 둘 사이의 조화에 있다는 것. 한국이 이제 세계에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었다.